자기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드릴 얘기가 이 상대 단어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이렇게 재반박을 할 경우에는 그 그게 상대 쪽 진영 논리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대북 정책에서 어떤 진보 진영에서 정치인이 뭐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열린 자세로 가자, 뭐 대화를 북한이랑 하자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종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종북과 연상되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뭐 제일 흔한 게 빨갱이. 언론이 막 이렇게 만들죠. 네. 그러면 그거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기의 긍정적인 단어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뭐 통일이랄지, 뭐 이런 다른 단어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종북이 아니야. 저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저쪽에 선점된 그 종북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종북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디서 제일 먼저 썼냐면은 처음에 보수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운동권 내에서 네. 이게 갈등이 있을 때 그 안에 이제 운동권에는 여러 세력이 PD와 있잖아요. NL의 갈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NL을 공격할 때 PD가 썼던 단어가 종북이에요.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 단어를 보수가 채용을 해서 가져온 거죠. 음. 그 종북이란 단어를 썼던 데가 오히려 그 종북이란 단어로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이 오면서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네가 썼던 말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종북이 아니야로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환경도 있긴 있어요. 그 한 10년 전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만 봐도 네. 프레이밍을 사용하는 게 어느 쪽이 훨씬 능숙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가 갖고 있는 어떤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한데, 그럼 이제 보세요. 진영 논리에서 이걸 어떻게 언론들이 활용을 하는지.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이거 현재 질서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가 확 들잖아요. 진보 쪽 입장에서 주로 많이 의제를 설정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많이 나가는데, 보수 쪽에 관련된 이런 세대에 대한 의미를 좋은 의미로 바꾸죠. G20세대. 처음 듣는다는데요. 있어요. 난생 처음 전 들어본다는. G20대 잘 활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혹시 어쨌든 보수 단체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유경제원 이런 데서 교육을 일주일에 한 3시간씩 받는. G20세대. 그다음에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는 다 처음 듣는 말만 하시는데. 이건 사토리 또 세대는 뭐예요? 사토리, 달관. 일본의 이제 20대를 이렇게 지칭해서 네. 뭐 꿈도 없고 뭐 뭐도 없고 희망도 없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겠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의미.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가 이제 확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막 생존에 시달리거나 이런 거보단 정신적으로 좀 예,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편안하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행복이라는 게 꼭 네.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소소한 행복. 네. 내가 알바하면서 그렇죠. 최저임금 받으면 최저임금 받아도 잘 살 수 80% 있다. 행복은 받아도.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런 이제 의미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참 그 얘기가 이렇게, 네. 이렇게 활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헬조선은 참 잘 만든다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어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참 의미를 잘 만들었어요. 이게 탁탁 꽂히잖아요. 저는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한 5년 전부터 들었는데 처음 들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헬조선이라고 하는 헬조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듣는데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전국적인 단어가 돼서 그 뭐 수저 계급론도 음.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렇죠. 흑수저. 예, 흑수저, 뭐 금수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또 일종의 좀 진보 쪽에서 나온 단어,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기엔 좀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주도적으로 활용하느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매체가 어쨌든 미디어가 만들어 그 의미를 계속해서 네. 활용을 하고 써야 되니까. 단어 자체가 보수가 활용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단어라서 네. 거의 못 쓰게 되겠죠. 음. 어차피 이제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 계층이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긍정적이나 뭐 G20이란 말 써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나왔던 그거예요. 그 경제 효과가 400조인가 예, 그렇게 뭐 되는데 그런 그 400조가 됐으면은 우리나라에 거 5천만이니까 음. 나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캐시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이 이렇게 막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계좌로. 예, 그 돈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누가 G20 세대냐라고 하면은 내가 G20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그냥 이게
만든 말이죠. 이쪽 진영에서 저기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든 YTN에서 하는 영어 토론 대회 나가는 그 우승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가요? 그 친구들은 뭐 그 그렇게 얘기가 갑자기 친구들은 잘하는 얘기야? 친구들이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 그 이제 프레임 얘기했을 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이제 책이 그 레이코프 교수가 조지 레이코프 교수 쓴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잘 그렇게 설명이 참 돼 있죠. 네, 말씀하신, 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이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의 상징이 이제 코끼리잖아요. 네. 네, 코끼리가 얘기한 그 상징 말씀하신 그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 논리에 계속해서 끌려들게 되면 거기 공화당이 만든 프레임에 답을 하게 되면 자기 공화당이 코끼리가 공화당 상징. 네, 공화당의 상징이죠. 네. 그 코끼리의 그 논리에 대해서 코끼리가 말하고자 하는 계속 그런 의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절대로 의제를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가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청취자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그거 관련해서 기자가 그 질문도 했어요. 그 네. 교수한테. 음, 그럼 이제 선거일 때 음, 그 전략을 할 때 이제 포지티브 전략과 네거티브 전략이잖아요. 네.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것은 과연 효과가 있느냐, 먹히느냐. 근데 교수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거티브는 잘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자체는 일단 프레이밍이 성공을 하려면 긍정적 메시지를 줘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자체는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상대 논리에 대해서 반박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파급력의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그 빌 클린턴이 이제 조지 부시랑 이게 경쟁을 할 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렇게 이제 구호를 내세웠대요. 네. 그렇죠. 조지 부시가 아버지 부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네. 부시죠. 92년 옛날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옛날인데. 그 얼핏 들으면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경제라는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네. 긍정적 메시지를 그래서 이 경제를 극복하겠다. 이명박이네. 예. 이명박도 뭐 사실은 정동영이랑 경쟁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기긴 했잖아요. 정동영은 없었어. 예. 근데 이명박은 국밥 퍼먹는 그 장면이 우리 뇌리 속에 아주 그때 한국에서는 경포대라는 단어가 있었죠. 뭐였어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 전 대통령이 아, 그 말을 하면서 이제 한나라당이 음. 이제 그런 이제 경제 관련한 아젠다를 이제 장악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국밥 퍼먹는 장면이 난 아직도 기억이 나. 그만 처먹고 가서 근데 그분이 진짜 식사하시는 거 보면 장난 아닌 게, 그쵸, 딴 얘기긴 한데, 얘기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짬밥 먹는 사진이 있어요. 음. 동영상도 있어요. 진짜 거기는 군인들보다 훨씬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짬밥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더 처음 핵심은 봤어요. 여기서 맛있게 먹는 것보다 불쌍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진짜. 눈물 나게. 그 MB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 먹방 왕은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네. 감성에 호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호소한다기보다 뭔가 감성에 호소해서 좀 서민 느낌 이런 걸 많이 줬잖아요. 생각해 보면 정동영은 이 프레이밍도 실패했고 뭔가 아젠다를 만들어낸 것도 실패했고 일단- 너무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내가 개성공단을 뭐 만들었다. 아니 기억도 안 나요 잘. 아니, 저는 아니, 정동영 생각나는 예. 게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저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어떤 광고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랬던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각을 네. 해보면. 예,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진영 논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뉴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뉴스가 되고 뭐가 뉴스가 안 되냐. 이거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이제 이론으로 보면 미첼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워. 예. 이름에서 뭔가 아우라가 있네요. 사회적 중요성, 공익성, 영향력, 공익에 대한 새로운 정보. 이게 이제 뉴스의 가치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저기 언론 학자입니다. 미디어 학자. 그다음에 파멜라 슈메이커하고 아키바 코엔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등장하네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찾으려고 옛날에 대학 다닐 탁부 때 예. 필기 노트를 뒤져봤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네요. 예.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독특한 뉴스 거, 가치가 새로운, 있는 뉴스 것은 가치가 있는 일상적이지 거는 않은 것. 일상적이지 않아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공익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사회 질서를 뭔가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 어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뉴스로 다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코하고 설현이 사귀는 거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좀 별개의 얘기고. 그거 어저께 최고의 뉴스였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죠. 네.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핫해 커플. 다들 이렇게 저기 하잖아. 뭘 거품을 물잖아요. 그게 거품을 뉴스로 물죠. 가치가 있는 거지.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네. 일상적이지 않으면. 저는 딱 봤을 때 둘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네, 왜냐면 그 정도급 아이돌 중에서 제일 잘 버는 둘이에요. 지코는 뭐 어디예요? 지코는 블락비. 돈 잘 벌잖아요, 지금. 그래요. 네. 핫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냥 안 하기로. 그거는 녹음 끝나고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땅콩 회항 관련된 그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뉴스 가치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이 이론을 적용을 시켜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인지 몰라도 그 주변에 기자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뉴스 가치와 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친구도 제이모 신문에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도 이제 사회부에 있었는데 이게 보도가 되는 게 영상 있는 게 보도가 된다. 영상 없는 거는 더 뭐랄까 큰 사건이라도 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있는 거나 이렇게 된다. 아니 그게 이제 팩트이기도 하고, 근데 신문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뭐 신문에서도 뭐 사진 자료랄지 아니, 뭐 방송은 더 그렇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 예전에는 그 신문 기사가 지면에서 소화가 됐었지만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문 기사도 동영상이 그렇죠. 필요한 영상이나 상황이죠. 뭐 네. 사진이나 최소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뭔가 뉴스 가치가 되게 큰 걸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생각을 해갖고 기사를 썼어요. 전송도 했어. 근데 데스크가 이제 그걸 걸르는 거죠. 이거는 방송해야 될 거, 보도돼야 될 거, 보도되지 않아야 될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뉴스 가치에 의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이제 저 자세한 얘기로 넘어가면 3부에서 이제 해야 될 말씀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3부는 다음 주에 하는 거죠. 예, 다음 주에 광고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3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외압도 있고 뉴스 가치가 큰 게 공익적 가치가 큰 게 보도가 안 되는 경향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도 그럼 이 있는 거죠. 학자가 네. 아까 누구였죠? 미첼 스티븐슨? 이분이 얘기한 그 사회적 중요성, 공익성, 영향력이라는 얘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현실과는 좀 괴리된? 그 언론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은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현실이 이론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익성보다 상업성이 더 큰 느낌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뉴스가 소위 잘 팔리는 뉴스냐. 네. 그러니까 사회면에서도 선정적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게 뭐 얼마나 공익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거야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매체도 어차피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기레기라고 욕먹는 이유가 공익적 가치가 되게 큰 건데 이런 건 보도를 해주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 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머리 쓰고 고민하고 해갖고 사례 발굴하고 취재하고 욕 먹어가면서 이제 했는데 야 이거 못한다. 그럼 이제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회의감이 이제 막 느껴지는 거죠. 왜 못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풀어요. 조금. 예, 여기서 조금 여러 가지 풀고 이제 가. 요인들이 있는 예. 거죠. 광고에 대한 압력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럼 뭐 이 기사가 예.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취지에서 뭐 아니죠, 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가면 우리 기업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친다. 걸리자. 그냥 좀 있을 그러니까 거고. 광고 받는 기업 눈치는 당연히 네.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아예 요새는 이제 광고를 사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광고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이제 암암리에 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겠네, 잘못하면.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걸러지는 거죠. 이 게이트 키핑을 통해서 어떤 기사들은. 그러니까 데스크 그렇게- 역량이 예. 전체적인 논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데스크가 그거를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또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편집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내부자들에서 봤었던 그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 예전에 그냥 평 기자들은 조선에서 한겨레로도 가고 한겨레에 있다 뭐 동아일보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기자가 그렇게 크로스가 되는데 신문의 어떤 논조가 왜 이렇게 다르냐? 결국은 그게 데스크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결국은 그건 데스크도 봐야 되고 언론의 지배 구조도 봐야 되고 누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구의 영향력이 큰 거냐, 그것도 굉장히 크게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니까 팩트들은 비슷하게 갖고 오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팩트를 연결해서 기사가 나오는 거죠. 팩트와 연결이 이제 기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서로 다른 거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그 팩트를 연결하느냐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데스크 차원에서는 톤 조절을 한대요. 그래서 이 팩트 자체를 이제 왜곡할 수는 없고 네. 들어온 팩트를 뭐랄까 좀 보수적인 곳이라면은 거기에 불리한 사건은 톤 다운을 하고 유리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톤 업을 하고 이래서 톤 조절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텍스트와 행간의 의미도 같이 한번 저희가 항상 기사를 볼 때나 언론을 볼 때 보셔야 되는 게 그 부분인 거죠. 텍스트는 팩트와 팩트가 연결돼서 텍스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알다시피 텍스트에는 항상 행간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빠져 있는 부분이 근데 많죠. 요새는 뭐 투머치예요. 텍스트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미디어가 이렇게 언론이 위기에 빠진 그런 얘기도 하죠. 행간의 의미까지 우리가 다 보면서 기사 보는 게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다 보는 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한계고 매체 환경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행간을 읽는다는 거는 그 신문 지면이 몇 장 없었을 때 얘기죠. 아니죠. 신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네. 이 사람이 쓴 의도와 논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면 그것도 같이 읽어줘야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독법이고 독해고. 행간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TV 뉴스를 봐도 사실만 그냥 달랑 나오거나 단신 처리되는 것도 많잖아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행간을 읽기 위해서 트위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거기서 이제 유명한 트위터리안이 그 같은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하는 혹은 이제 저도 우리도 팟캐스트를 하지만 다른 유력한 팟캐스트에서 나온 뭐 유명한 그런 논객들이 나와서 풀어주는 얘기들과 주목할 만한 거에 한 번은 주목할 만한 것에 올라왔어요. 끝날 때 되니까 또 한 번. 한 100위 안엔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 더. 주목할 만한 팟에 올라왔어요. 좀 두 자릿수가 아직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런 데서 좀 풀어주는 얘기를 좀 보충해서 들어서 좀 채우는 저도 그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간을 좀 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이게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보면서 행간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이제 미디어를 바라보는 이제 중요한 소비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고. 근데 그걸 또 행간을 채워주는 사람도 이를테면 이제 종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또 왜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라랄지 저런 식으로 몰아가라랄지 그런 게 너무 복잡한 거야. 항상 이제 콘텍스트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솔직히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런 의미까지 따져가면서 보고 모아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이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의도를 가지고 썼던 어떤 그런 경향도 되게 많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이제 수용자가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뉴스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따져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가령 팩트만 나열한다고 하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어. 몇 월 며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러면 그 행간을 모르고 그 맥락을 모르고 딱 보면 그럼 뭐 그 사람은 살인자죠. 뭐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죠. 말하자면 가장 단적인 예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그 행간의 맥락을 그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한 지점이기도 한 거죠. 그 낙곰수를 저도 예전에 이제 꽤 들었거든요. 근데 김용민이 이제 나와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 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뭐 들어보셨는지. 노원구 쪽으로 출마했었어요. 알죠. 그랬죠? 예, 기억하죠. 네.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다른 이제 매체나 그다음에 온라인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김용민에 대한 욕설 얘기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네, 인터넷 과거에 방송에서 뭘 했었던 했다. 그런 욕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뭔가 부정적 의미를 담아내진 않았어. 그때 욕설을 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과거에 중간 얘기 들어봐. 욕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막말을 했었을 때 당시에 미국 그때 국무장관이 아마 콘돌리자 라이스였을 맞아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장관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국하고 이제 미국 간에 좀 군사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그때 아마 라이스 장관이 그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김용민 씨가 뭐 그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라이스 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의 한국에 대해서 전혀 이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극단적인 뭐 표현이 좀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 말만 딱 따서 쓰니까 네. 아 그 여자니까 그럼 위안부 뭐 이런 식으로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 발언으로 완전히 딱 잡힌 거죠. 근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제가 이제 들었던 것 같아. 이제 누가 올렸더라고요. 또 그 소리를. 이게 마침 또 네. 거기에 김구라 씨가 엮여가지고 김구라 씨가 방송을 예전에 하셨죠. 둘이 하던 방송이었잖아요. 둘이 하던 건 아니고 또 예. 더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이제 욕설과 관련된 막말에 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고 다른 매체나 다른 언론에서 밑에다가 이제 다른 기사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오로지 뭐만 팩트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딱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 네.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그 부분만 떼서 본다는 것도 사실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떤 거요? 예. 그 부분만 축자적으로 딱 발췌해서 떼는 것 자체가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상황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쭉 얘기해서 무슨 어떤 욕설이 있었다라는 것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맥락이 서로 엮여갖고 출마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이쪽 지역이 진영에서.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기독교 성경에 보면 그 예수가 그 성전의 앞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를 다 뒤집어 엎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한국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면 예수 상인들의 그 생활 터전을 뒤집고 난동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죠. 예, 딱 그것만 딱 가지고 기사를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과연 팩트일까? 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예. 딱 드러낸 것 자체가 의도. 예, 그게 이제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저희 예, 그래서 김용민 씨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한 게 좀 많이 있다라는 언급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 보여요. 예. 자, 저희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간이 일단 다 됐는데 2부까지 이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디어 이론을 통해서 언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쭉 여러 가지 논의들, 그다음에 관련된 이론들도 같이 봤었고 가장 객관적인 어떤 형태로 굳이 뭐 특정 어떤 보수냐 진보냐 이거 관련된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게시하는 것보다 의미로서 언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을 드렸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3부로 내부자들 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자 하는 건가요? 하긴 해요? 일단은 한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될 경우에 예. 본인 얘기라도 좀 털어놓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죠. 네.